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주요 지표들 몇 개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 내용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소매 판매죠. 미국이 소비의 나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상을 좀 뛰어넘는 소매 판매 결과가 나왔고요. 그런 와중에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년 10월인가요? 한 그때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지금 도달을 했고, 게다가 제조업 지수 두 개는 또 상반된 결과를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지표들이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보는 뷰로 이 네 개의 굵직한 지표를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더불어서 최근에 4월달 중앙은행들이 매입한 미국채 보유 현황 또 한번 새롭게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가 상승했습니다. 시장 컨센은 0.2%가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봤는데 깜짝 성장세를 이어나간 것이고요. 한마디로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호조세를 소매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소매 판매를 볼 때 저는 일단은 이 숫자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소비 회복이냐 또는 물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해야 되냐를 놓고 조금 고민을 하다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제 생각은 이거죠. 쉽게 말씀을 드려서 미국인들이 더 많은 물건을 소비했다라고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물건 가격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비싸게 잡힌 숫자 영역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관련 데이터를 하나 찾았는데, 유로달러 통화 시스템 관련해서 좀 잘 알려진 교수님이죠. 제프리 스나이퍼 교수님의 자료가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한마디로 미국인들의 소매 판매 관련해서 22년 5월과 23년 5월, 그러니까 1년 전이죠. 이거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 지불한 돈은 1.7%를 더 썼지만 제품, 소매 판매는 오히려 2.4% 덜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숫자고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소매 판매 지수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미국인들이 더 많은 물건값을 지불하면서도 더 적게 소비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차트라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매 판매가 0.3% 깜짝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호조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이게 실질 소비 회복으로 100%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아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와 맞물려서 보게 되면 미국의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오히려 감소했죠. 마이너스 0.2% 하락했기 때문에 일치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보시는 거는 뉴욕 연은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고, 지금 보시면 6.6이 잡혔죠. 그러니까 이 0 이상은 경기가 확장하는 국면, 0 이하는 위축되는 국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반적인 비즈니스 컨디션이 6월달 들어서 6.6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직전에는 마이너스 31.8이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깜짝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회복세,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가 회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제조업 위축세, 사실 지금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제조업 지수가 좋은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런 와중에 나온 엠파이어 제조업 지수가 어느 정도 위축세가 해소되는 분위기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이 차트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잡힌 6.6이라는 숫자가 여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전에는 마이너스 31.8을 기록했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인데, 좀 시계열로 에서 보게 되면 이런 흐름입니다. 이게 뭐랄까요? 지금 위축세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그런 차트죠. 여전히 지금 마이너스 구간에서 살짝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 거고, 이게 구조적으로 이 제조업이 회복됐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거는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입니다. 여전히 마이너스 13.7을 기록을 했고, 네, 이 부분이죠.
마이너스 13.7을 기록을 했고 직전보다 더 떨어진 그런 위축된 비즈니스 제조업 환경 지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필라델피아 연은은 더 제조업 환경을 안 좋게 전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숫자만 놓고 엠파이어 스테이크 제조업 지수, 그러니까 뉴욕 연은의 제조업 지수와 지금 필라델피아 연은의 제조업 지수가 상반된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사실 아까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지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뭐 신규 주문하고 배송 부분이 조금 증가는 하면서 지수가 상승을 했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해석의 여지는 아직은 조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거와 달리 필라델피아 연은은 10.4, 10.8에서 더 13.7로 더 하락을 했죠. 제조업 여전히 부정적인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신규 수당 청구 건수,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죠.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예상치는 24만 6천 건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는 26만 2천 건으로 나왔고요. 이 수치가 결과적으로는 21년 이후에, 21년 아마 10월 정도 될 거예요. 21년 10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준이고, 대략 16개월, 18개월 이후 최고 기록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숫자입니다. 사실 이 26만 건을 상회하는 숫자는 지난주에 26만 1000건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높게 나와서 제가 관련 영상에 조금 집중해서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높은 수준이 이번 주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면서 게다가 소폭 더 늘어났죠.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은 3년 최저치 수준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 44% 정도 증가한 수준이죠. 그리고 2주 이상 실업 수당 청구를 연속으로 하게 되는 건수 자체가 2만 건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77만 5천 건으로 집계가 됐고요. 4주 이동평균으로 놓고 보더라도 24만 9천 건을 넘어섰죠. 그러니까 21년 11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지금 도달을 한 것입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노동시장의 균열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대부분의 선행지표는 지속적으로 몇 달 전부터 무너졌죠, 이미. 그런데 너무나 후행지표인 노동, 고용, 이 실업률 관련된 지표 중 가장 그래도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먼저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난주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청구 건수가 30만 건을 넘어서면서부터는 어느 정도 경기 침체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이 간극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한번 지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어제 주요 지표들 한번 짚어봤고, 사실 좋게 나온 지표, 나쁘게 나온 지표 막 혼용돼서 나오긴 했지만 그 내막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사실 대부분은 뭐라 그럴까요? 시장이 그렇게 확대하고 확장 국면으로 해석할 만한 요지는 많이 적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준의 생각과 연준의 경고를 상당 부분 조금 외면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주식시장이고, 그에 비해서 일단 가격에 어느 정도 프라이싱을 반영해서 어느 정도 위축돼 있는 게 현재 채권시장이죠. 이런 상황에서의 지금 투자 포인트는 글쎄요, 각자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시장을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시장이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하나는 시장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고 기대만큼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도 있죠. 저도 약간 후자에 속하는데, 시장은 항상 탐욕과 두려움이 이제 이렇게 상존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냉철하게 내재 가치라든지 펀더멘털을 근거해서 투자를 하면서 초과 수익률을 공략하는 게 이제 저의 스타일이죠. 워런 버핏이라든지 조지 소로스가 이런 스타일이긴 한데, 중요한 것은 트레이딩 영역으로 쫓아가면서 불타기를 할 거냐, 아니면 물타기를 하면서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인지, 이건 각자 스타일에 따라 나뉠 수 있다고 봅니다. 쭉 지켜보면 시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죠.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차트 분석 등등 수급, 영향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시장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은 가급적 안 하죠. 그리고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버블이라는 게 생길 수도 없고 폭락이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없는 게 기반을 하는데, 글쎄요, 이게 항상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 보시면 시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결국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이렇게 양분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 차이가 이렇게 나뉜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23년 4월 최근 업데이트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채를 보유한 현황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23년 4월 기준 7조 5,800억 달러 규모로 보유를 했고요. 높아진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지난달 3월달보다 미비하게 상승을 했고 가장 높았던 7조 7,400억 달러와 비교를 해보면 약 2% 정도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여전히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미국채를 보유하고 있고 선호하고 있고 수요가 탄탄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쭉 이때 최고치를 기록했다 쭉 하락했죠. 이후로 빠르게 다시 늘리고 있습니다. 가장 낮았던 이 지점과 지금 현재 위치를 비교해보면 약 6% 정도 상승한 위치에 있고요. 각국 나라를 다 찾아보기보다는 일본하고 중국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본이고요. 일본도 많이 보유를 하다가 환율 문제로 이렇게 쭉 줄였죠. 이후로 다시 늘리고 있고요. 네, 이게 지금 파란 선이 일본, 빨간 선이 중국입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이때는 중국이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역전이 되고 지금은 중국은 8,600억 달러 이렇게 보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일본은 1조 1,200억 달러 이렇게 계속 고개를 들면서 보유량을 좀 늘려가고 있는 모습. 일본이 미국채를 매입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따라서 미국채 관련돼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내다 판다라는 그런 내용은 글쎄요 좀 거리감이 있다. 이제 이 간극 차이도 3천억 미만 정도 간극이 나타나기 때문에 글쎄 이제 중국이 내다 파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이슈와 우려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중국이 내다 팔아도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미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정고점에 이제 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요 지표 한번 살펴봤고요. 약간 이렇게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내용들의 지표들이었는데 제 뷰에서 제가 보는 지표들에 대한 해석을 한번 담았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미국채 최근 4월치 업데이트까지 포함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